안녕하세요. 사연에 빠지다의 DJ 민영입니다. 오늘 사연은요. 개념 없는 며느리와 무식한 사돈댁의 만행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위해서 꾹 참아냈던 시어머니가 화병으로 결국 쓰러지자 보다 못한 남편이 팔을 걷어붙이고 복수극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오늘 사연 어떤 내용일지 함께 들어볼게요. 저는 누구보다 내 자식만은 남들 보란 듯이 잘 키우고 싶었습니다. 저는 잘 크고 싶어도 보란 듯이 잘 자라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것이 많은 환경에서 자랐으니까요. 사실 저는 동생들에게 엄마나 다름없었습니다. 어머니가 막내 동생을 낳고 얼마 되지 않아 돌아가셨으니까요. 어머니는 저를 낳을 때도 진통을 너무 오래 하셔서 저를 낳자마자 혼자를 하셨답니다. 그 시절에야 애 낳을 때 옆에 산파라도 있으면 다행일 때였으니 산모가 쓰러져도 어찌할 도리가 없었죠. 그런데도 저희 할머니는 제가 딸이라는 이유만으로 건강도 회복되지 않은 어머니를 괴롭히셨고 결국 그 등살에 어머니는 아들을 낳아야 한다는 이유만으로 몸도 제대로 돌볼 새도 없이 곧바로 동생들을 연달아 낳으시게 되었습니다. 안 그래도 몸이 많이 쇠약해지신 상태에서 건강한 사람도 견디기 쉽지 않다는 출산을 연달아 하셨으니 나중에는 도저히 손도 쓸 수 없이 급격히 몸 상태가 나빠져 버리셨죠. 그 시절에야 애 낳는 게 당연히 그런 거라며 혼자 유난 떨지 말라고 하던 시대였으니 저희 어머니는 병원에도 한번 가보질 못하신 채 막내 동생 낳은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돌아가셨습니다. 지금 같은 시대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죠. 이게 다 어머니 탓이에요. 다 어머니 때문이라고요. 뭐야? 나 호래비 만들고 저 어린 피덩이들까지 싹 다 애미 없는 자식으로 만든 게 어머니의 그 쓸데없는 욕심 때문이라고요. 아들이 그런 모진 말까지 퍼부었는데도 할머니는 당신의 잘못을 조금 더 뉘우치지 않으시는 것 같았어요. 며느리가 애를 낳다 죽었으니 아들이 제치자리를 들여 새 며느리에게 아이들을 돌보게 하면 된다고 생각하셨죠. 아무리 아버지가 할머니를 미워하고 원망한다고 해도 남자 혼자 애 셋을 키울 수는 없었으니까요. 저희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이후 곧바로 할머니 댁으로 들어가 함께 살았습니다. 저희와 함께 사시면서도 할머니는 역시나 변하질 않으셨어요. 아버지가 재혼 생각이 없다고 단호하게 굴자 할머니는 오히려 전보다 더 독하게 구셨죠. 저와 제 여동생에게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남동생을 돌보도록 강제로 시키셨고요. 저야 그렇다고 치지만 제 바로 밑에 여동생은 이제 막 제 손으로 밥이나 한 끼 먹으면 다행인 나이였는데도 할머니는 그 어린애에게 막내 동생을 업혀두곤 일을 하러 나가버리셨습니다. 저라고 제 어린 동생에게 그런 일까지 시키고 싶진 않았지만 저도 동생들 밥을 챙겨 먹이고 할머니가 일을 나가면서 미리 제게 지켜두신 빨래와 집안일을 하느라 하루 종일 정신이 없었죠. 일도 물론 너무 고되기야 했지만 마음은 몸보다도 훨씬 더 힘들었습니다. 제 나름대로는 매일매일 한다고 열심히 일을 했는데도 그날그날 할머니의 말 한마디에 모든 일이 좌지우지 되었으니까요. 계란은 막내만 주라고 했어, 안 했어? 둘째도 먹고 싶다는데 어떻게 막내만 줘요. 아이고, 좀 컸다고 말 대꾸 하는 거 봐라. 아주 지엠이 똑 닮아가지고서는. 할머니의 말은 곧 법이었죠. 그런데 한 번은 일을 마치고 돌아오신 아버지가 할머니께서 저에게 하는 모습을 보시곤 화가 나셨는지 저희더러 지금 당장 짐을 챙기라고 소리를 지르셨어요.
저희는 그날로 아버지와 함께 할머니 댁을 나와버렸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할머니 집에서 나와 아버지와 동생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물론 제가 어머니 대신 집안을 건사해야 한다는 사실은 전혀 변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할머니 댁에서 구박을 받으면서 일할 때보다는 훨씬 나았습니다. 할머니의 말은 마치 바늘처럼 모두 제 가슴에 콕콕 박힐 정도로 무섭고 날카로웠으니까요. 할머니는 고추도 안 달고 나온 게 무슨 염치로 공부를 하냐며 중학교에도 안 보내주시려고 하셨는데 그래도 아버지는 못해도 고등학교까지는 나와야 뭐라도 해먹고 산다며 어떻게 해서든 학교는 보내주겠다고 하셨으니 그것만으로도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남자 혼자 아이 셋을 키운다는 게 쉽지만은 않았나 보더군요. 아버지는 언젠가부터 집에 웬 아줌마 한 분을 데리고 오셨어요. 이제 이분이 너희 새엄마다. 반가워. 이제 엄마라고 불러. 안 그래도 백설기처럼 하얗고 말랑말랑한 얼굴에 허연 분칠까지 하고 새빨간 립스틱을 바른 아줌마는 커다란 가방에 짐을 잔뜩 들고 와서 아버지와 한방을 쓰셨습니다. 새어머니라고 들어오신 분이 좋은 분이셨으면 참 좋았겠지만 그런 복마저도 제게는 없는지 아버지가 계실 때는 저희에게 밥도 차려주시고 옷도 손으로 빨아주시곤 하셨던 분이 아버지가 일을 나가시거나 지방으로 며칠씩 내려가시면 할머니와 살 때보다 훨씬 더 많은 집안일을 제가 해야만 했습니다. 너는 나이가 몇 살인데 아직도 빨래 하나 제대로 못하니? 그게 날이 너무 추워져서 차가운 물로는 도저히 때가 빠지질 않더라고요. 새어머니는 혹한의 겨울 날씨에도 제게 찬물로 손빨래를 시켰습니다. 아이고, 이게 머리 좀 컸다고 작게만 늘어서는? 네가 안 하면 네 동생들이 해야 돼. 그래도 괜찮아? 어릴 때나 들었던 전래동화에나 나오는 일인 줄 알았던 못된 새어머니가 실제로 제게 존재한다는 사실이 때론 너무 힘들고 서러운 순간들도 무수히 많았지만 할머니와 살았을 때처럼 언젠가는 아버지가 제 마음을 알아주시고 다시 우리 넷만 살게 될 날이 금방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와 새어머니는 달라도 너무나 달랐어요. 할머니는 그래도 앞뒤가 같은 분이셨지만 새어머니는 할머니보다 더 구단소였죠. 저희 앞에서와 아버지 앞에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거든요. 아버지, 저 드릴 말씀이 있어요. 뭔데? 빨래나 청소는 어떻게 제가 하는 데까지는 해보겠는데요. 학교 가기 전에 집안일에 설거지까지 하고 가기에는 제가 너무 힘들어서요. 그리고 새어머니는 따뜻한 물도 못 쓰게 하시고. 너 지금 새어머니 없다고 나한테 험담하는 거니? 아니요. 그런 게 아니라 저는 새어머니가 아버지가 계실 때하고 또 너무 달라서. 아버지가 보기엔 네가 많이 다른 것 같은데. 제가 긴장해서 두서없이 말하기야 했지만 아버지는 제 말이 다 끝나기도 전에 소리를 버럭 지르시며 집안일 좀 도왔다고 해서 사람 험담을 늘어놓느냐고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새엄마가 너희 걱정을 얼마나 하는데? 아버지, 저는 그런 게 아니라... 네가 맏딸이면 맏딸답게 굴어야지. 새엄마가 매일 남편도 없는 집에서 누구한테 의지를 하겠니? 역시 아버지도 남자는 남자였나 봅니다. 당신의 어머니와 여우 같은 아내는 전혀 다른 것이었죠. 저는 그날 이후 더는 아버지에게 새어머니에 대해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새어머니 앞에서 구박을 듣더라도 또 빙그레 마냥 좋은 척 웃고 있었죠.
밤이면 밤마다 동생들을 양쪽에 끌어안고 펑펑 우는 한이 있어도 동생들만 잘 자랄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면 이 정도는 참고 견디자 싶었습니다. 딱 고등학교에 졸업할 때까지만이었어요. 그래도 상업고등학교라도 나와야 사회에 나가서도 저와 동생들, 세 식구는 먹고 살 만한 일이라도 구할 테니 더럽고 치사해도 졸업할 때까지만 참고 버티자 싶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몇 년을 더 모진 구박과 핍박을 굳게 버티고 버텨 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동생들을 데리고 집을 나와버렸습니다. 물론 가진 것이라고는 건강한 몸뚱이 하나와 딸린 입 둘, 고등학교 졸업장 한 장뿐이었으니 아버지에게 손을 벌려 월세집 하나 간신히 구할 돈만 들고 집을 나왔습니다. 이제 제게는 아버지든 새어머니든 보호자는 필요하지 않았으니까요. 제가 제 동생들에게 믿음직한 보호자가 되어줄 수 있다면 그걸로 되었다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그때부터 악착같이 돈이 되는 일이라면 뭐든지 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신문 배달을 하고 돌아와 동생들 아침을 먹여 학교를 보내고 동네 식당에서 점심 장사를 좀 도와드리고 아이들 학교가 끝날 시간이 되면 작은 주산학원에서 저녁까지 아이들에게 주산부기를 가르쳤습니다. 그래도 그때 그렇게 부지런히 살았던 것이 제 인생의 밑거름이 되어 동생들도 둘 다 대학까지 보냈고 동생들도 제게 보고 배운 것이 있어서 공부를 하면서도 열심히 돈을 벌어 막내 동생까지 20살이 되고 나서는 셋 다 열심히 돈을 모아 단칸방에서 탈출해 방 2개 월세방으로 옮길 수 있었습니다. 어차피 똑같은 월세방이기야 했지만 집 좀 넓어졌다고 그래도 마음가짐이 다르더군요. 이렇게 계속 열심히 살다 보면 전셋집도 가고 나중에는 우리 집도 가질 수 있게 되겠다고요.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간호과를 나온 여동생이 대학병원에 취직을 했다고 신이 났었던 그맘때의 일이었어요. 저를 예전부터 예쁘게 봐주셨던 학원 원장님께서 남자를 소개해 주겠다고 하시더라고요. 남자는 전기를 전공한 기술자에다가 꽤 좋은 회사에 다니고 있었는데 집안이 좋아 아마 결혼을 하면 시댁에서 집도 사주고 아들 가게도 하나 차려줄 수 있을 거라고 했다며 무조건 만나보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가진 것도 없고 동생들만 줄줄이 둘이나 있는데 그 남자가 좋다고 할까요? 제가 생각해도 저는 선을 보러 나갈 정도의 조건은 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사실은 그 남자가 얼마 전에 내 부탁으로 잠깐 학원에 왔다가 자기를 봤어. 근데 첫눈에 반했다고 나한테 어떻게든 소개해달라고 조르더라고. 태어나서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남자가 제게 첫눈에 반했다고 하는 것은요. 그렇게 저는 원장님의 소개로 남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처음 보았을 때부터 인상이 너무 좋았습니다. 따뜻하고 정갈해 보이는 사람이었죠. 선을 본 첫날부터 결혼을 하기 전까지 데이트를 할 때마다 남편은 매일 저를 경양식집으로 데려가 돈가스를 사줬습니다. 그때는 다른 음식점보다 경양식이 훨씬 더 고급 음식점이었으니 남자가 도저히 멋져 보이지 않으려고 해야 않을 수가 없었죠. 그리고 연애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나서 제 동생들을 소개해줬는데 그때부터는 데이트를 하다가도 동생들까지 자주 불러서 밥도 사주고 막내 동생 옷이며 운동화도 그렇게 사주었습니다. 외동아들이었던 남편은 동생들을 처음 보았을 때부터 마치 가족이 될 운명처럼 편안하고 좋았다고 해요. 해줄 수 있다면 뭐든지 해주고 싶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다시는 이런 사람을 만날 수 없을 것 같아서 만난 지 반년도 되지 않아 결혼을 했습니다. 그렇게 빠른 시일에 결혼을 결정지을 수 있었던 건
바로 남편의 크나큰 배려 덕분이었죠. 남편이 먼저 나서서 신혼집에서 동생들과 함께 살자고 제안을 해준 것이었어요. 당연히 시부모님은 반대하셨지만 온순하게만 보이던 남자가 단호하고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에는 굉장히 남자답더군요. 부모님에게 앞으로의 미래는 저와 함께 하기로 마음을 먹었으니 책임도 자신이 다 지겠다며 간섭하지 말라고 밀어붙였습니다. 시부모님께는 죄송했지만 제 인생에도 이런 든든한 사람이 생겼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너무도 기뻤습니다. 남편과의 결혼은 지금까지의 제 인생의 모든 고난과 역경을 씻어주는 보답과도 같은 선물이었습니다. 제게도 진정한 보호자가 생긴 것이었죠. 그렇게 저희는 신혼집에서 제가 사랑하는 동생들과 남편과 함께 신접살림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아들을 출산했어요. 아들은 너무나 이뻤습니다. 어쩜 저와 남편의 좋은 점만 그렇게 닮아서 낳을 수 있는지 싶을 만큼 사랑스러웠죠. 당시에 남편이 회사를 그만두고 시작한 가게 일을 돕느라 우리 부부는 둘째 생각은 할 수도 없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아들 하나만이라도 건강하고 부족할 것 없이 잘 키우자고 생각하며 열심히 일하고 최선을 다해 길렀습니다. 그렇게 잔소리 한번 하지 않아도 뭐든지 스스로 척척 잘 해내고 중고등학교 때는 그 흔한 사춘기 한번 없이 성실하게 잘 자라준 우리 아들은 대학도 수석으로 입학해 저희의 자랑이 되어 주었습니다. 정말 남들은 아들 하나만 있어도 엄마 속이 새카맣게 타들어갈 정도로 속을 썩이는 집들도 있다는데 저희 부부는 항상 아들 하나는 거저 키웠다고 할 만큼 사랑만 듬뿍 주며 다른 건 특별히 해준 것이 없었죠. 그런데 지금까지 썩이지 않은 속을 꼭 굳이 결혼으로 퉁치려고 한 것처럼 연애 한번 제대로 한 적 없었던 아들이 어느 날 뜬금없이 결혼을 하겠다고 여자를 데려왔습니다. 그것도 무엇 하나 마음에 드는 것이라고는 조금도 없는 여자애를 말이죠. 마치 아버지가 새어머니라고 웬 아주마를 데리고 온 날처럼 제 가슴은 불안하게 두근거렸습니다. 처음 인사를 온 날부터 예사롭지 않았으니까요. 한겨울이긴 했지만 젊은 아가씨가 발목까지 오는 모피코트를 입고 왔더라고요. 털이 아주 복슬복슬한 모피코트를요. 그런데 안 그래도 그 모피코트만으로도 기가 막혔는데 그 옷을 벗고 나니 더 가관이었습니다. 안에는 또 거의 헐벗었더라고요. 배꼽이 다 보이는 여기저기 찢어진 반팔 티셔츠에 엉덩이는 간신히 가리는 치마와 색은 말로 표현할 수도 없는 스타킹을 신고 있더라고요. 그 아이의 이름은 주아였습니다. 주아야, 안 춥니? 아, 저는요. 날씨 상관없이 그냥 제가 입고 싶은 대로 입는 걸 좋아해서요. 물론 사람을 겉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되죠. 제 아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쳤고요. 하지만 그래도 명색이 좋아하는 남자네 집에 어른들을 처음 만나는 자리인데 옷도 옷이었고 화장은 금방이라도 도깨비도 도망갈 정도로 시커멓게 하고 왔으니 이 애가 정말 우리 집에 결혼을 승낙받으러 온 것이 맞나 싶었습니다. 오히려 제 아들을 떼어내려고 하는 것인가 싶을 정도였죠. 그런데 막상 하는 말을 들어보니 결혼은 또 하고 싶은 것 같았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니 내내 제 아들 손을 꼭 잡고 계속 쪼물거리고 있었고 아들이 화장실이라도 가려고 일어나면 졸졸 쫓아다니더군요.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신기한 것은 제 아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제 아들놈이 그렇게 밝게 웃으며 어쩔 줄 몰라 하는 것은 처음 보았지 뭐예요. 남편은 평생 공부만 하고 사내라 여우 같은 여자에게 홀라당 넘어간 것은 아닐까 싶다며 조금 더 연애를 하게 두고
결혼은 좀 더 생각해보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처음으로 아버지의 의견에 반기를 들며 결혼을 시켜달라고 우기더라고요. 저 주아 아니면 누구와도 결혼할 생각 없어요. 그러니까 허락해주세요. 아들은 당시 대기업 연구원으로 취직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는데요. 그 힘든 박사학위를 딸 때부터 취직을 할 때까지 주아, 자신의 여자친구가 아니었으면 절대 하지 못했을 거랍니다. 저는 그 어리고 아무 생각 없어 보이는 아이가 도대체 뭐가 그렇게 좋은 걸까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애가 뭐가 그렇게 좋아? 널 뭘 그렇게 많이 도와줬는데. 주아는 다른 여자들하고는 달라요. 그래, 다르긴 많이 달라 보이더라. 제 말투에 아들은 기분이 상했는지 제 여자친구를 두둔하더군요. 주아라는 그 애가 겉으로 보기에는 철딱선이 없어 보여도 자신만의 철학이 있고 기준이 확실한 아이라면서 누구보다 자신에게 용기를 준다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무사히 박사학위를 받고 대기업에 들어간 건 모두 다 주아의 공이니 오히려 제게 그 여자애에게 고마워하라고까지 하더군요. 저는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차려준 밥을 먹고 지 아버지와 제가 환갑을 훨씬 넘기면서까지 일해 번 돈으로 30이 다 되어서까지 공부 뒷바라지를 해놨더니만 이게 다 그 여자의 덕분이라네요. 여자한테 홀려도 단단히 홀린 것 같았죠. 옛날 어린 시절에 보았던 제 아버지처럼 말이죠. 어릴 때 기억 때문인지 저는 주아라는 그 아이가 자꾸만 새어머니와 겹쳐 보이며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제 생일이었는데요. 가족들끼리의 식사 자리에 아들이 굳이 그 아이를 데리고 오겠다고 하더군요. 자신만의 철학이 있는 아이이니 역시나 그날도 어지간히 튀게 입고 왔더라고요. 아주 반짝반짝 반짝이가 달린 재킷에 가죽 부츠를 허벅지까지 올려 신었더라고요. 저는 어디 무대라도 올라가 축하 노래라도 한 곡 불러주러 온 줄 알았습니다. 와, 아버님 대단하시다. 어떻게 한 명도 모자라서 동생을 둘씩이나 데리고 사셨어요? 결혼하면 다 가족인데 그럴 수도 있지. 아무리 그래도요. 어머님이 그렇게 안 해주면 결혼 안 해준다고 튕기신 거 아니에요? 제 생일이라 제 동생들도 초대해서 함께 식사를 하는 중이다 보니 자연스럽게 옛날에 저희 집에서 함께 살았던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아들의 여자친구는 물색 없이 툭툭 말을 끼어들며 하지 않아도 될 말까지 하더라고요. 오빠, 나 물티슈. 오빠, 나 가위. 오빠, 나 화장실. 네, 옷차림에 말버릇 뭐 다 좋다 이겁니다. 하지만 자꾸만 제 아들을 자기 하인 부리듯 뭘 자꾸 시켜대더라고요. 아니, 지가 화장실을 가는데 왜 제 아들을 데리고 간답니까? 설마 문 앞에서 가방이라도 들고 있으라는 걸까요? 더 화가 나는 건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다 해주고 있는 제 아들이었습니다. 저는 너무 속상하고 서러워서 그날 저녁 동생들과 함께하는 술자리에서 하소연을 늘어놓았죠. 그 똑똑한 놈이 어쩌다 저런 애한테 빠져가지고서는. 제 하소연에 동생들은 이미 단단히 빠진 걸 부모가 어쩌겠냐고 지금은 만난 지 얼마 안 돼서 그러는 거니 좀 더 지켜보라고 하더라고요. 언니 기억 안 나? 언니 시어머니도 동생 둘이나 달고 온 며느리 싫다고 했는데 형부가 막 밀어붙였잖아. 그러네. 매형 닮은 거네. 동생들은 제 속상한 마음도 모르고 자꾸만 옛날 얘기를 꺼내며 제 아들이 남편을 닮아서 여자에게 한 번 빠지면 앞뒤 구분도 못하는 거라며 웃어 넘겼습니다.
그 자리에서는 언니 속도 몰라준다며 버럭 하고 나와버렸지만 집에 오는 길에 내내 생각을 해보니 저렇게들 좋아하는데 말려봐야 아들과의 사이만 더 나빠질 것 같더군요. 그래서 저는 남편을 설득해 부모라도 한번 만나보자 이야기하며 상견례 날짜부터 잡았습니다. 그 부모를 보면 그래도 자식이 좀 더 명확하게 보일 테니 말이었죠. 제 속도 모르고 상견례라는 말에 아들은 아주 신이 난 데 보이더라고요. 저희 부부가 결혼을 허락해줬다 싶어서요. 상견례는 아들이 예약해두었던 한식당에서 했습니다. 주차장에 저희 부부와 아들이 먼저 도착해 주차를 하고 있었는데 주차장 입구에서부터 요란한 엔진음이 들려오며 빨간색 스포츠카 한 대가 들어오더라고요. 딱 봐도 고급 외제차였습니다. 식당 주차장에서까지 누가 저렇게 요란하게 들어오는가 봤더니만 이게 무슨 일입니까? 바로 주아. 그 애와 저희의 사돈이 될지도 모르는 부모님 두 분이 차에서 함께 내리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티를 낼 수는 없었지만 저와 남편은 너무나 놀랐죠. 우선 놀란 마음을 애써 진정시키고 저희는 모두 함께 식당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막상 상견례 자리에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주아만 이상한 게 아니더군요. 들어오다 차 봤습니다. 너무 멋지시던데요? 아, 보셨군요. 남자가 죽기 전에 스포츠카 한 번은 타보고 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잘 어울리시더라고요. 제가 차도 좋아하는데 요새는 골프에 또 한참 빠져서 요새 아주 필드에서 삽니다. 살아요. 아, 그래요? 네. 제가 다니는 곳은 워낙 회원권도 비싸고 이 프라이빗한 곳이라서 아무나 들어오진 못하는데요. 사돈 생각 있으시면 또 제가 꽂아드리고요. 아니요. 저는 운동신경이 없어서. 나이 좀 먹었다고 집에만 계시면 안 돼요. 이 골프라는 게 허리에, 남자의 허리에 완전 좋다니까요. 처음엔 좀 시원시원한 분인가 보다 했는데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뭔가 가볍달까요? 모든 말이 진심인지 아닌지 분간이 안 되더라고요. 이 가방 자네가 주워 사줬다면서? 아, 네, 어머님. 완전 내 스타일. 그래서 내가 오늘은 좀 든다고 주한테 뺏었잖아. 장인 자리뿐만이 아니라 장모 자리도 예사로워 보이지는 않더군요. 저는 그 순간 아들의 얼굴을 흘기 바라봤지만 저 녀석이 원래 저리도 철이 없었나 싶을 만큼 주아의 얼굴만 뚫어져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주차장에서 본 비싼 외제차까지 끌고 다닐 정도면 제 아들이 처갓집의 경제적인 부분까지는 걱정하지 않아도 될 만큼은 되는 거겠지 싶어 꼬치꼬치 묻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결혼 준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자 그들의 속셈이 조금은 보이더군요. 저희는 만약 두 아이가 결혼하게 되면 시작은 저희 집에서 함께 하길 바랬습니다. 저희 부부가 살고 있는 집은 1층에 상가를 가지고 있는 4층짜리 건물이었어요. 각 층마다 입구가 따로 있는 엄연히 분리된 건물이었죠. 저희 입장에서는 남편 명의의 건물이었으니 들어와 살라고 한 것뿐이었는데요. 그런데 제 아들이 그 이야기까지는 안 했는지 순식간에 이야기의 주제가 남편이 건물이 있다는 이야기로 넘어갔습니다. 저희와 사돈이 될지도 모르는 주아의 부모는 대놓고 건물 가격에 대해 묻는 것도 모자라서 상가는 몇 개나 들어와 있는지 묻더군요. 그리고 무엇보다 어이가 없었던 건 아들에게 언제쯤 증여를 해줄 거냐고 하는지까지 물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원래 다들 이런 식인 걸까요? 아니면 저희 부부가 이상한 걸까요? 워낙 어디 가서 말수가 적고 점잖은 저희 남편마저도 이런 자리가 좀 불편했는지 애써 말을 돌려 대충 형식적인 것들만 정리하고
상견례를 끝냈습니다. 막상 상견례를 하고 나니 저희 부부는 고민이 더 많아지더군요. 정말 이 말도 안 되는 결혼을 꼭 시켜야 하는지 말이죠. 그런데 저희 부부가 고민을 해본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미 저희 아들은 부모의 의견 같은 건 전혀 상관없어 보였어요. 오히려 이미 결혼을 허락받은 것처럼 둘이 해외로 여행도 다녀오고 슬슬 결혼 준비도 하려는 것 같았죠. 아직 날도 안 잡은 남녀가 여행까지 가는 건 아니지 않아? 엄마는 요즘에 누가 그런 걸 따져요. 결혼할 사이면 더 따져야지. 무슨 여자애가 그렇게 조심성이 없어. 엄마, 아무리 주아가 마음에 안 들어도 그렇지 왜 자꾸 그렇게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야? 주아 걔도 그렇지만 넌 걔 부모를 보고도 좋니? 너 원래 그렇게 허세 많고 명품 밝히는 거 싫어했잖아. 아 몰라. 주아는 그냥 다 좋아. 나 주아 없으면 못 살아. 그거야. 너희가 아직 만난 지 얼마 안 돼서 그래. 1년만 더 만나보고. 엄마! 저는 순간 집이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제 아들이 그렇게까지 언성을 높이는 건 처음 겪는 일이었으니까요. 주아가 올해 무조건 결혼하자고 했어. 아니면 내년에 선 봐서 다른 남자랑 한대. 뭐? 걔는 무슨 남자친구한테 그런 말을 한다니? 주아도 나랑 결혼하고 싶으니까 그렇지. 우리 사이 갈라놓으려는 건 엄마야. 엄마 때문에 나 주아랑 헤어지면 엄마도 다신 안 봐. 지금 문 부서지듯 닫고 들어간 제가 제 자식이 맞는 걸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알던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동생들 말이 맞았어요. 저희가 백날 도시락을 싸서 말려봐야 뭐 하겠습니까? 둘이 저렇게 좋아 죽는걸요. 결국 저와 남편은 두 손 두 발 다 들었어요. 그리고 그래 어디 한번 지지고 볶고 둘이 알아서 잘 해봐라 하는 마음으로 허락을 해주었습니다. 그렇게 특별히 준비할 것 없이 식만 올리고 저희 건물에 세간살이만 준비해서 들어오라고 했죠. 그랬더니 아들은 아주 기다렸다는 듯 식을 올리고 저희 윗집으로 들어왔습니다. 며느리라고 사실 큰 기대를 안 한 덕분인지 결혼 초반에는 아무런 문제 없이 각자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가까이 산다고 생각하니 안 그러려고 해도 서운한 것들이 자꾸만 하나둘 생기더군요. 평일에는 다들 출근하느라 바빴으니 그래도 주말에는 한 끼라도 집에 내려와서 함께 먹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는데요. 아들도 며느리도 항상 이런저런 이유를 대며 한 번을 내려오지 않더군요. 심지어 주말에 제 남편 생일이어서 아침이나 같이 먹자고 했는데도 어느새 아침에 일찍 나가버렸더군요. 너 어제 내 말 못 들었니? 오늘 네 시아버지 생신이라고 아침 먹으러 내려오라고 했잖아. 어머니, 제가 오늘 약속 있는 걸 깜빡해서요. 약속? 너 설마 친구 만나러 간 거니? 시아버지 생신날? 저는 너무 화가 나서 그대로 소리를 버럭 질러버렸습니다. 지금 당장 들어오라고요. 그랬더니 점심때가 지나서 아주 똥 씹은 표정을 하고서 돌아왔더라고요. 그리고서 한다는 소리가 보통 생일은 저녁에 하지 않아요? 기가 막혔습니다. 제가 미역국을 끓이랬습니까? 아니면 새벽부터 내려와서 상을 같이 차리자고 하기로 했으니까 아침만 먹고 올라가면 될 일을 이렇게까지 크게 만들다니요. 쟤 데리고 올라가라. 아주 꼴도 보기 싫다. 저는 바로 아들에게 며느리를 데리고 올라가라고 했습니다. 저런 얼굴로 제 남편 생일 축하를 하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엄마, 오늘만 좀 이해해줘요. 제가 잘 얘기할게요. 제 아들만 내내 잘못했다 할 뿐이지
며느리는 입을 꾹 다문 채 한마디도 하질 않더군요. 사실 그래도 이제 가족인데 지금도 저희 부부와 가까워지려고 하는 것 같지 않아서 많이 서운했습니다. 자식이라고는 아들놈 하나였는데 이러다 이제는 아예 얼굴도 못 보고 사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얼굴 보기가 힘들더군요. 뭐 물론 저들도 신혼인데 얼마나 좋을까 싶어서 겉으로는 티도 안 내고 별말 하지도 않았어요. 안 그래도 결혼 전부터 며느리를 제가 탐탁지 않아 한다는 걸 아들도 아는데 자꾸만 티를 내면 아들과 걷잡을 수 없이 사이가 틀어질 수도 있을까 봐 조심했습니다. 나이가 드니 저도 별 수 없는지 어느새 자식 눈치를 보고 있더군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분명 둘 다 출근해 나갔을 텐데 윗집에서 사람 기척이 느껴지더라고요. 평소 들리지 않던 발소리도 쿵쿵 나고 현관문이 쾅 닫히는 소리도 나고요. 저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오랜만에 아들네 집으로 올라가 보았습니다. 어머, 새아가 집에 있었어? 오늘 쉬는 날이야? 분명 출근을 한 줄 알았던 며느리가 웬일로 집에 있더라고요. 모르셨구나. 저 일 그만뒀어요. 저는 아래 윗집에 살아도 워낙 서로 왕래가 없었으니 처음 듣는 이야기에 아무래도 조금 놀라긴 했지만요. 그래도 뭐 며느리의 일이니 알아서 하겠지 싶은 마음에 우선 그럼 쉬라고 이야기를 하고 집에 내려왔습니다. 사실 마음속으로는 아무래도 결혼한 지 이제 반년 정도 지났으니 혹시 아이를 가지기라도 했나? 아니면 애라도 가져보려고 노력을 하는 건가 싶어서 괜히 간섭해 일을 그리치지 말고 잠자코 있기로 했습니다. 나이든 저보다야 젊고 똑똑한 아이들이니 다 알아서 생각이 있겠거니 하면서요. 그런데 일을 그만두었다고 말한 지 반년이 더 지나도록 며느리는 일을 구하지 않고 매일 집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다고 시댁이라고 안부를 묻거나 내려오는 일도 없었죠. 저는 그래도 아들을 생각해서 가끔 반찬을 만들어 문 앞에 두고 오기도 하고 용돈을 주기도 했습니다. 아무래도 버는 돈이 없으면 남편 눈치를 보게 되니까요. 그런데 며칠 뒤 웬일로 아들이 퇴근길에 집에 들렀더라고요. 웬일이야? 주아 위에 있는 것 같던데.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나지막한 아들의 목소리에 순간 마음이 덜컥 내려앉아 바로 얼굴을 올려다보았더니 아들의 얼굴이 차갑게 굳어 있더라고요. 왜? 무슨 일 있어? 잠시 후 무거운 입을 간신히 뗀 아들의 말에 저는 정말이지 놀랐습니다. 엄마, 나 결혼하고 주아한테 밥 한 번 얻어먹은 적이 없어. 아이고, 밥이야. 뭐 일하다 보면 바빠서 못 차려줄 수도 있지. 정 힘들면 엄마한테 말하지 그랬어. 뭐 그랬으면 반찬이나 찌개라도 끓여서 올려다 줬을 텐데. 아무리 살림을 해본 적 없다고 해도 벌써 결혼한 지 1년이고 일을 그만둔 지도 반년이 넘었는데 아직까지도 남편에게 밥을 차려주지 않았다는 건 저도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그래도 제가 간혹 반찬도 해다 주었는데 말이죠. 엄마,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며느리는 원래부터 집에서 음식 냄새가 나는 걸 유난히 싫어한답니다. 그래서 아예 집에서는 밥을 해먹지를 않았다네요. 매일 시켜 먹거나 외식을 했고 가끔 어머니가 문 앞에 두고 간 반찬들은 아예 자신은 구경도 하지 못했답니다. 명절날 싸가지고 올라간 음식들도 말이죠. 개념 없는 며느리의 만행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은 이제 나이도 있으니 아이를 갖고 싶다고 말했는데 며느리는 아주 손사래를 쳤답니다. 자신은 아이를 낳을 생각이 전혀 없다면서요. 아들도 전혀 몰랐던 사실이라네요.
아이를 왜 안 낳겠다는 건데? 자기 몸 망가질까봐 그게 너무 싫대요. 그럼 일도 안 하고 애도 안 낳고 결혼을 도대체 뭐하러 했대? 며느리의 기이한 행동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제가 알기로는 며느리가 외국 패션 대학을 나와서 최근까지도 한국의 패션 회사에 다니고 있는 줄 알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결혼을 하자마자 며느리는 회사에서 상사가 너무 힘들게 한다면서 그만두고 싶다고 했답니다. 그래서 제 아들은 우선 알겠다고 했고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대답은 했죠. 그런데 사실 아들도 전부터 아내에게 뭔가 좀 미심쩍은 게 있었대요. 외국에서 공부를 오래 했다는 여자가 간단한 영어 몇 마디도 못하고 회사로 데리러 간다고 해도 근처에도 못 오게 했다더라고요. 아무래도 아들은 이상해서 며느리가 다닌다는 회사에 불쑥 찾아가 보았는데 역시나 주아라는 이름의 직원은 없었답니다. 그래서 아들은 아예 작정을 하고 결혼 초에 아내의 뒤를 밟았답니다. 알고 보니 며느리가 다닌다는 회사는 동네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작은 동네 옷가게였습니다. 네, 패션 회사라면 패션 회사였죠. 하지만 분명 결혼 전부터 제 아들에게 해온 말과는 분명 다른 것이 사실이었죠. 그날 아들은 며느리와 심하게 다퉜답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자신을 몰아붙이는 제 아들에게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왔답니다.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미행을 해? 아, 완전 소름 끼쳐. 뭐, 소름? 그러는 너는 남편한테 직장까지 속이는 게 정상이야? 나 정상 아닌 거 오빠도 다 알고 결혼했잖아. 뭐? 언제는 내가 특별해서 좋다며. 사실은 패션 회사를 다니기는 했는데 결혼 전에 너무 힘들어서 제 아들에게 말을 하지 않고 그만뒀답니다. 결혼식 전에는 이야기해야지 했지만 말할 타이밍을 놓쳤고 이제와 일을 그만뒀다고 말하기는 민망해서 동네 옷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다고 했다네요. 아들은 그런대로 며느리의 직장에 대한 일은 좋게 넘어갔답니다. 워낙 평소에도 제멋대로 생각하고 자유로운 사고방식으로 사는 사람이었으니 그때까지만 해도 그냥 뭐든 자신이 편한 대로 했겠다 싶었다네요. 그래서 그게 벌써 한참 전의 일인데 지금 와서 엄마한테 얘기하는 이유가 뭐야? 사실은 최근에도 좀 이상한 일이 있어서요. 아들의 말은 이랬습니다. 얼마 전에 장인어른과 장모님과 함께 식사를 했는데 장인어른께서 친구들 이야기를 하시며 친구들은 다들 사위가 골프장 회원권은 한 번씩 끊어줬다고 자랑을 한다고 하셨답니다. 제 아들은 애써 월급쟁이 월급이 얼마 안 된다. 앞으로 저도 장인어른 골프장 회원권 정도는 해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는데 장인어른은 대놓고 실망하시며 건물질 아들도 별거 없구먼 라고 하셨답니다. 그래서 그날 밤 아들은 며느리에게 아무리 그래도 장인어른이 좀 너무하신 것 같다고 한 소리 했답니다. 사실 제가 서운해할까봐 말은 못했지만 툭하면 사돈 양반들은 제 아들을 백화점으로 불러내서 명품 가방에 신발 등등 노골적으로 사달라는 티를 내 사준 게 한두 번이 아니었답니다. 여행을 간다고 해서 여행비도 많이 보내드렸고요. 저도 사람인데 어떻게 서운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저는 명품백이니 신발이니 사실 그런 건 바라지도 않았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아니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집에 들러서 밥이나 한 끼 같이 먹고 가면 좋겠구만. 제가 부르면 매일 별의별 핑계를 대며 한 번을 내려오지 않으면서 친정 부모님께는 제 아들을 아주 살가운 사이로 만들고 싶어하는 며느리가 좀 괘씸하긴 하더군요.
장모님 사드릴 수도 있지. 뭘 그런 걸 가지고 아까워하고 그래. 아들이 좀 속상해하는 말을 가지고 죽이마자 사돈을 욕할 수는 없는 노릇이니 저는 나름 아들을 나무랐습니다. 아들도 결혼 전에는 본인이 너무 좋아 앞뒤 분간도 못하고 결혼시켜달라고 그렇게 조르더니만 막상 살아보니 본인이 생각한 것과는 현실이 달라 힘들어하는 모습이 딱하면서도 속으로는 그것 봐라. 부모 말을 그렇게 안 듣더니만 하는 말이 목구멍까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건 아들의 단순한 추측이었지만 며느리가 최근에 부쩍 친정에 가서 자고 오는 일이 많아졌답니다. 물론 친정에서 자고 오는 게 문제가 아니라 다녀오면 부쩍 술 냄새도 많이 나는 것 같고 옷방에 보면 못 보던 가방이나 옷도 늘어난 것 같답니다. 아들은 몇 번이나 어디서 났냐 물었는데 항상 친정 부모님이 사주셨다고 며느리는 둘러댔다고 하지만 아들은 자신이 처갓집 상황을 뻔히 다 아는데 그럴 리가 없다며 며느리를 믿지 못하겠다는 거였습니다. 아들의 표정도 반응도 분명 1년 전과는 많은 것이 달라져 있었죠. 저는 지금까지 며느리라고 마음에 드는 구석은 하나도 없었지만 다 아들 때문에 참고 있었던 것이었는데 아들이 힘들어하고 있는 모습을 직접 보고 나니 저도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며느리에게 콩깍지가 아주 제대로 씌어 부모도 모를 만큼 사랑했던 제 아들이 뭔가 이상하다고 느낀 거라면 분명 며느리에게 뭔가 문제가 있긴 있어 보였죠. 저는 그 다음날 아들이 출근하고 난 이후 아들 집으로 갔습니다. 어머니? 아침부터 무슨 일이세요? 그랬더니 역시나 며느리는 대놓고 불편한 기색이 역력하더군요. 저는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70평생을 어떻게 살아왔는지 관심도 없는 이 젊은 며느리는 모르겠지만 저 또한 눈칫밥 먹어가며 살아온 세월이 길다면 꽤 있었으니 마음만 먹으면 독하디 독한 시어머니 역할 정도야 충분히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어머, 너는 집꼴이 이게 뭐니? 네? 일 안 하고 집에 있기로 한 거면 넌 이제 전업주부야. 그럼 집안일은 할 줄 알아야지. 못된 시어머니 흉내나 좀 내며 며느리에 대해 조사라도 좀 해보려고 올라간 것이었는데 이건 연기를 하지 않아도 절로 말이 튀어나올 만큼 집이 아주 돼지우리가 따로 없었습니다. 집에서 음식 냄새가 나는 게 싫어서 밥을 안 한다고 할 때는 언제고 도대체 배달 음식은 얼마나 시켜먹고 치우질 않았는지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음식 썩은 냄새가 진동을 했습니다. 저는 도저히 잠시도 이 집에 있고 싶지 않을 만큼 이렇게 지저분한데 도대체 1년 동안 제 아들은 여기서 어떻게 살았나 싶더군요. 얼굴만 치장하고 옷만 깨끗이 입으면 무얼 한답니까? 집 명품백 있는 방 빼고는 몽땅 다 엉망진창이었던걸요. 저는 내일 다시 올 테니 집 청소를 해놓으라고 따끔하게 한마디 해주고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다시 아들 집에 올라갔을 때 저는 너무 놀라서 입이 쩍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며느리가 글쎄 청소업체를 불렀다더라고요. 어머니, 어때요? 여기 일 되게 잘하죠? 어머님 댁도 불러드릴까요? 너무 어이가 없어서 실소가 터지더군요. 저는 방법을 바꿔야겠다 싶어 냉장고 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도대체 냉장고는 뭐하러 샀는지 냉장고 안은 물이랑 술 빼고는 먹을 거라고는 아무것도 없더군요. 앞으로 월요일마다 내가 반찬이랑 찌개는 끓여다 줄 테니까 남편 퇴근하고 오면 저녁은 꼭 차려줘라. 알았지? 어머니, 제가 어머니 아들 식모예요? 밥 차려주려고 있는 사람이냐고요. 제가 냉장고 문을 열었을 때부터 기가 막힌다는 듯 짝다리를 짚고 서 있더니만 결국은 제 말이 듣기 싫었는지
붉어진 얼굴로 제게 소리까지 지르더군요. 누구한테 못된 짓도 해보고 화도 내본 사람이나 지르는 거지. 며느리가 제게 소리를 지를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저로서는 어안이 벙벙해져 말문이 막히고 말았습니다. 아내가 남편 밥 차려주는 거야? 당연한 거지. 식모는 무슨 식모. 그게 왜 당연한데요? 남편이 아내한테 해줄 수도 있죠. 어머님 아들도 밥 안 차려줘요. 다 사 먹는다고요.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집에서 살림하는 애가 밥도 안 하고 청소도 안 하면 도대체 뭘 하겠다고 집에 있는 건데. 어머님이 모르시나 본데요. 남편이 돈 잘 벌면 여자가 좀 집에서 편하게 놀아도 돼요. 뭐야? 어머님도 아버님 건물도 있고 돈도 많으신데 이제 좀 노세요. 예, 정말 말하는 것 좀 봐. 저는 애써 큰 소리를 간신히 치고는 집으로 내려와 버렸습니다. 집에 와서도 마음이 진정되질 않아 소파에 주저앉아 숨을 몰아쉬고 있었는데 그 모습을 보고는 놀란 남편이 제게 달려오더라고요. 얼굴이 왜 그렇게 창백해? 저도 놀란 마음을 애써 진정시키고 남편에게 며칠 전 아들이 내려와서 한 얘기부터 요 며칠 있었던 일까지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편은 그런 중요한 얘기를 왜 이제야 하냐고 하더라고요. 저는 아직 확실한 것도 아닌데 남편까지 걱정시킬까봐 그랬다고 했죠. 남편은 며느리가 개념이 없는 거야 진작 알고 있었지만 잘한 것도 없는 게 어디 감히 시어머니 앞에서 소리를 지르냐며 가만두지 않겠다고 엄포를 놓더군요. 너 이 시어머니한테 했다는 말이 다 사실이니? 뭐라고 하셨는지는 몰라도 아마 그럴걸요? 넌 도대체 친정에서 뭘 배웠길래 어른한테 그런 소리를 함부로 해? 저희 아버지 보셨잖아요. 뭘 배웠겠어요? 뭐? 너 정말... 아버님, 두 분 다 정말 왜 이러세요? 이러다 제가 이혼이라도 하면 괜찮으시겠어요? 귀한 아드님 이혼남 만들어도? 며느리도 이제는 아주 막무가내로 나오더군요. 남편은 그대로 문을 박차고 집으로 내려왔습니다. 저는 남편이 그렇게까지 화가 난 것은 처음 보았어요. 저는 우선 제가 며칠 더 며느리를 지켜볼 테니 기다려보라고 남편을 애써 진정시켰습니다. 제가 이 정도 가지고 나가 떨어져 준다면 오히려 며느리만 좋은 일 시키는 것이니까요. 그렇게 며칠이 흘렀습니다. 아들이 지방에 출장을 가서 며칠 집을 비우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아무래도 혼자 있는 며느리가 신경 쓰여 점심때쯤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집에 없더군요. 잠깐 어디 나갔나 싶어 다시 내려와 집에 있다가 저녁에 다시 올라갔죠. 그런데 이미 밤 11시가 넘어가는데도 아직도 들어오질 않았더군요. 저는 그 길로 바로 아들에게 전화해 집 현관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물론 남편이 없을 때 친구들과 늦게까지 놀 수도 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가 버젓이 아랫집에 살고 있는데도 밤을 샌다는 건 이해할 수가 없었죠. 어머니? 거실에 앉아 꾸벅꾸벅 졸고 있다 현관문 열리는 소리에 번쩍 눈을 뜬 저는 시계부터 확인했습니다. 새벽 4시가 이미 넘어 있더군요. 그런데 며느리는 술 냄새가 진동하는 상태로 웬 남자를 데리고 들어왔더라고요. 어머니, 아무리 그래도 연락도 없이 이렇게 남의 집에 들어와 계시면 어떡해요? 남의 집? 여기가 어떻게 남의 집이야? 아무리 아들 집이라도 결혼해서 아내랑 같이 살면 제 집이기도 하죠. 정말 강적이었습니다. 어릴 적 어린 저에게 집안일을 시키던 할머니나 아버지 앞에서는 저희를 사랑하는 척 연기하던 새어머니보다도
지금 제 앞에서 억울한 척하고 있는 며느리가 훨씬 더 강적이었습니다. 저는 이대로는 도저히 넘어갈 수가 없었어요. 도대체 우리 집안과 제 아들을 얼마나 만만하게 생각하면 이렇게 정신없이 굴 수 있을까 싶었죠. 저는 며느리에게 도대체 이 시간까지 뭘 하고 다니는 거냐. 유부녀가 남편도 집에 없는 상황에 어떻게 외간 남자를 집에 데려올 수가 있냐 소리쳤죠. 그런데 며느리는 제 화난 목소리에도 전혀 아랑곳하지 않은 채 이 남자는 외간 남자가 아니라 그냥 친구랍니다. 그러고는 왜 간섭을 하시냐며 오히려 뻔뻔하게 나왔습니다. 어머님이 이러시면 저 오빠랑 못 살아요. 뭐? 못 살아? 네, 못 살아요. 어머니 때문에 오빠랑 이혼할 거예요. 순간 저는 하늘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가슴이 세차게 뛰어대고 손끝이 바들바들 떨리더군요. 도대체 이런 애가 어디서 나타난 걸까요? 어디서 나타나서는 내 아들의 인생을 망가뜨리려는 걸까요? 여보! 순간 초인종 소리가 들리고 잠시 뒤 며느리가 나가 문을 열고 남편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까지는 기억이 났지만 그 이후로는 아무런 기억도 나질 않았습니다. 남편 말로는 아들네 집에 간 제가 늦어도 너무 늦으니 걱정이 돼서 올라왔는데 문이 열리자마자 제가 쿵 하고 바닥에 그대로 쓰러졌답니다. 남편은 너무 놀라서 며느리에게 응급실에 전화를 하라고 했는데 며느리는 오히려 차분하게 자신이 아들과 이혼한다고 해서 쇼크 받으신 것 같다고 태연하게 말했다고 하네요. 남편은 더 이상 이대로 두고 볼 수는 없다면서 제게 지금 이 순간부터는 잠자코 있으라고 했습니다. 지금부터는 자신이 다 알아서 하겠다면서요. 저는 이 점잖은 양반이 하길 뭘 하나 싶었죠. 그런데 남편은 바로 그 다음 날부터 눈에 불을 켜고 주변에 아는 지인이란 지인들에게 모두 다 연락을 돌리더군요. 그리고 며칠 뒤 남편은 아들을 따로 불러내 방 안에서 저만 빼고 뭔가 진지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고는 잠시 뒤 아들의 울음소리가 방 안 가득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 방문을 활짝 열고 들어갔는데 어깨를 움찔거리며 울고 있는 아들을 남편이 토닥이며 위로하고 있었습니다. 저 이혼할게요. 아버지가 말씀하신 대로 해주세요. 저는 이게 다 무슨 소리인가 싶어 어리둥절 남편의 얼굴만 올려다 보았는데 남편은 알겠다고 한마디 하더니만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그리고는 며칠 뒤 상견례를 했던 한 식당으로 며느리와 사돈댁 식구들을 모두 불러냈습니다. 저는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걱정스레 물었죠. 저는 무슨 일이냐고 걱정스레 물었는데 오늘 무슨 이야기를 들어도 놀라지 말고 울지도 말라며 남편은 신신당부를 하더라고요. 아이고 우리 건물주 사돈 잘 지내셨습니까? 아니요. 저는 댁에 천박한 따님 때문에 아주 잘 못 지냈습니다. 네? 이 양반이 지금 뭐라는 거야? 순식간에 분위기는 험악해졌습니다. 저는 남편의 처음 보는 모습에 너무 놀라 눈이 휘둥그레져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고 아들 녀석은 마치 세상 다 산 사람처럼 축 처진 어깨로 풀이 죽어 있었습니다. 반면 며느리는 눈을 흘기며 제 남편을 쏘아보고 있었죠. 잠시 뒤 남편은 가방에서 꺼낸 사진과 서류들을 갑자기 테이블 위에 쏟아버렸습니다. 그리고 테이블 위에 쏟아져 내린 사진들을 확인한 며느리가 조금 전과는 전혀 다른 얼굴로 화들짝 자신의 입을 틀어막더군요. 새아가, 너도 많이 놀랐니? 입가에 실소를 가득 머금은 채
남편은 사진을 한 장 한 장 들어 맞은편에 앉은 사돈에게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건 아마 미국에 처음 갔을 때 사진이겠죠. 그리고 이거는 바로 얼마 전 사진이고요. 남편이 보여준 사진 속의 인물들은 모두 다 며느리의 사진들이었습니다. 거의 다 헐벗은 채 술을 마시거나 남자들의 품에 안겨있는 사진들이었죠. 아들의 걱정대로 미국에서 패션을 공부했다는 것은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에 가긴 했더군요. 한국에서 상습적으로 유부남들을 꼬셔 생활비를 받아 쓰다 걸려 소송에 걸리자 당시에 다니던 대학에까지 소문이 나서 창피했는지 학교까지 그만두고 곧바로 미국으로 몇 개월을 도망갔다가 왔답니다. 그런데 미국까지 갔으면 영어 공부나 좀 하고 올 것이지. 개버릇 뭐 못 준다고 거기서도 돈을 벌기 위해 스트립걸, 그러니까 옷을 벗으면서 야한 춤을 추는 일을 했더랍니다. 남편이 알아낸 사실이 그 정도였으면 말도 꺼내지 않았을 거예요. 한국에 돌아와서도 할 수 있는 일이 마땅치 않았으니 낮에는 대학가 근처 옷가게에서 일하고 밤에는 자연스레 또 술집에서 일을 했더군요. 그러다 우연히 옷가게에 친구들과 왔다 박사과정이 힘들다며 하소연하는 제 아들을 보았고 순진하고 착해 보여 그날부터 요즘 애들이 하는 SNS인지 뭔지 하는 걸로 접근해 작정을 하고 꼬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끔찍한 건 저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사돈 양반들이 진짜 사돈이 아니었습니다. 며느리, 아니 주와 그 여우 같은 게 돈을 주고 고용한 사기꾼들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아들에게 알게 모르게 여행자금, 골프채, 명품백, 신발 등등 받아먹은 게 아주 어마어마하게 많았습니다. 남편은 아들의 신용카드 내역과 며느리의 가족관계 증명서 등 증거 자료들까지 모두 다 들이대며 지금까지 우리를 속인 사돈과 며느리의 면전에 던져주며 마지막으로 고소장까지 시원하게 내던져 주었습니다. 스포츠카의 골프 회원권도 다 남들 등쳐먹은 돈으로 산 거던데? 아버님, 뭔가 오해하신 것 같은데요. 오해는 무슨. 여기 바닥에 떨어진 서류들 잘 찾아봐라. 아주 증거가 다 있으니까. 오빠가 무슨 말이라도 좀 해봐. 정말 이대로 나랑 헤어져도 괜찮아? 꽃뱀 주제에 어디서. 앞으로 다신 연락하지 마. 됐다. 너무 구질구질하고 더러워서 더 얘기하고 싶지도 않아. 그냥 이제 법정에서 보자고. 저희는 사기 결혼으로 인한 혼인 무효 소송과 지금까지 아들이 그들에게 갈취당한 금액에다 정신적 피해 보상까지 더해 고소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주아, 그 기집애가 결혼 생활 중에도 다른 남자들을 만나 바람피고 다닌 증거까지 잡아 위자료 청구 소송까지 추가했습니다. 물론 저희 아들은 아직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해 정신과 치료까지 다니고 있는 상태이지만 그래도 지금이라도 여우 같은 그 기집애한테서 제 아들이 벗어났다는 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젠틀하고 점잖은 줄만 알았던 제 남편을 이번 기회에 아주 다시 봤네요. 제 남편은 한다면 하는 남자였습니다. 70이 넘은 남자가 이렇게 멋있어도 될까요? 역시나 제가 보호자로 인정할 만한 든든한 남자였습니다.